제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될 제 눈에는 그 아이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이 보였죠.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달원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저의 마지막 계획,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비서인 김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연결해 준 걸 보면 중요한 보고가 오가는 중이었나 봐요. 하지만 아들 전화인데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죠. 한솔 그룹의 회장 박은숙이 아니라 그냥 아들 목소리가 반가운 엄마 박은숙이 되는 순간이에요. 제 사무실은 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층, 제일 안쪽에 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라 서울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청담동 거리가 장난감 상자처럼 한눈에 들어와요. 반짝이는 외제차들, 명품 브랜드의 거대한 로고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 풍경을 얻기 위해 남편과 평생을 바쳤죠. 하지만 가끔은 저 꼭대기에 저 혼자 둥둥 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차갑고 거대하고 외로운 곳이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는 제 사무실 공기와는 전혀 다른 햇살 같은 온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들떠 있었고 조금은 긴장한 것 같기도 했죠. 어머니, 오늘 저녁 8시요. 잊지 않으셨죠? 제가 청담동 밍글스에 정말 좋은 자리로 예약해뒀어요. 밍글스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곳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그런 곳을 아들이 용케 예약했다는 게 기특하면서도 그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뻔히 알아서 웃음이 났죠. 그럼 잊을 리가 있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처음 소개하는 날인데. 제 말에 지훈이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어린애처럼 웃었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여자친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니,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유라 씨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는 더 곱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머니도 보시면 무조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로열 호텔 그룹 최 회장님 따님인 건 아시죠? 마지막 말에 힘을 주어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아주 옅은 불안함과 그보다 훨씬 더 큰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대단한 집안의 딸이라는 게 무척이나 뿌듯한 모양이었어요. 그 순진함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들의 행복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결국 김 비서를 불러 최유라 양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이 하나 놓였어요. 최유라, 26,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유명 갤러리에서 인턴을 거쳐 지금은 아버지 회사인 로열 호텔에서 마케팅 기획을 맡고 있었죠. 취미는 승마와 바이올린, 특기는 3개 국어, 봉사활동 기록까지 완벽하게 첨부되어 있었어요. 증명사진 속 얼굴은 지훈이의 말대로 정말 인형처럼 예뻤고요. 종이 위에서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한솔 그룹의 며느리로는 과분할 정도의 스펙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이 완벽한 이력서가 제게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어요. 단어 하나, 경력 한 줄까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느낌. 제 평생의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죽은 남편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남대문 시장의 작은 좌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손님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도 뒤돌아서면 바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수십 년간 그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장사를 하다 보니 서류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눈빛과 행동을 보고 그 본성을 읽는 법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됐죠. 그 눈이 있었기에 사기꾼들을 걸러내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 지금의 한솔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제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최유라라는 아가씨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이 종이 쪼가리 너머에서부터 무언가 아주 차갑고 이질적인 것이 느껴졌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냥 눈 한 번 질끈 감고 속아주는 척해야 하는 걸까 잠시 고민도 했죠. 하지만 지훈이는 제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제 모든 것이고요. 결국 개인 태블릿을 들어 최유라 양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곧바로 화려한 SNS 계정이 나타났죠. 그 안은 온통 명품과 파티,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방금 막 출시된 신상 가방을 들고 청담동의 브런치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지인들과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영상, 어느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완벽한 아침 식사 사진까지 모든 사진이 잡지 화보처럼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어요. 한참을 넋을 잃고 그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까요?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저렇게 값비싼 물건들로 증명해야만 하는 건지, 제 젊은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라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봉사활동을 갔다는 사진도 있었지만 좋은 일을 한다는 기쁨보다는 나는 이렇게 착하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더 강했죠. 정작 가족과 함께 찍은 따뜻한 사진은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면을 쓴 사람. 제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 완벽한 스펙과 화려한 일상이라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제 순진한 아들은 저 가면을 진짜 얼굴이라고 믿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태블릿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죠. 껍데기가 아닌 진짜를 봐야겠어요. 지훈이 옆에 있을 때의 얼굴이 아니라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가장 낮은 곳.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빠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 그거라면 가능하겠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가씨가 결코 저를 의심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개인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업무용 폰과는 다른 아주 평범한 기종이었죠. 앱스토어에 들어가 배달 대행이라고 검색했어요. 수많은 앱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그중 가장 유명해 보이는 앱 하나를 골라 설치했어요. 프로라이더, AI 배차. 회원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깨알 같은 글씨와 알 수 없는 용어들 앞에서 잠시 막막한 기분이 들었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려니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고요. 평생 남에게 제 정보를 맡겨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몇 번을 버벅거린 끝에 겨우 가입을 마칠 수 있었어요. 박은숙님, 오늘부터 우리 동네 프로라이더 라는 환영 문구가 화면에 떴을 때 헛웃음이 나왔죠. 한솔 그룹의 회장 박은숙이 이제 배달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는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자식의 인생이 걸린 일 앞에서 체면이나 위신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늘 저녁 저는 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찾아내러 가는 거죠. 제 평생의 감을 걸고서라도 말이에요. 앱을 켜두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장실의 완벽한 정적을 깨고 스마트폰에서 띵동 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건 제 첫 번째 배달 주문이었죠. 청담 분식, 매운 떡볶이 1인분. 그리고 그 아래 찍힌 배달지는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청담동 5호 펜트하우스 1201호. 바로 최유라, 그 아가씨가 사는 곳이었어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제 간절함이 만들어낸 필연일까요? 어쨌든 제 계획의 첫 단추가 완벽하게 꿰어지는 순간이었죠. 회사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제 전용 세단 대신 구석에 마련된 작은 스쿠터에 올라탔어요. 김 비서가 제 정체를 숨기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헬멧을 쓰는 것도 시동을 거는 것도 모두 낯설고 어색했어요. 평생을 남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만 앉아봤는데 말이에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받아들고 다시 스쿠터에 올랐을 때 앱 화면에는 남은 시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거치대에 꽂아둔 화면 속 지도는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을 계속해서 가리켰죠. 익숙한 청담동 거리였지만 스쿠터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결국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된 시간에서 이미 2분이 지나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또 어찌나 복잡한지 방문객과 입주민, 배달 차량의 입구가 전부 달랐고 저는 금이로 같은 곳에서 3분을 더 헤매고 말았죠. 결국 총 5분이 늦은 셈이에요.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와는 다른 구석진 곳에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1201호의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운 인상의 최유라 양이 나타났죠. 그녀는 제 손에 들린 떡볶이 봉투와 제 얼굴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싸늘하게 입을 열었어요. 5분이나 늦었네요. 이럴 거면 장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온기조차 없었어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말하더군요. 별점 1점에 혹평 리뷰 남길 테니 그렇게 알라고요. 배달 앱에서 별점 1점이 가게 주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 어린 아가씨가 가진 무기였던 거죠. 제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그녀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 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을 흘깃 본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180도 바뀌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화면에는 내 사랑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얼음장 같던 목소리는 꿀이 흐르는 듯한 애교 섞인 톤으로 변했어요. 자기야, 나 지금 막 떡볶이 시켜 먹으려고 했다면서요. 그 목소리와 표정의 변화가 어찌나 극적이고 부자연스러운지 저는 잠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제 아들이 바로 저 두 개의 얼굴에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떡볶이를 건네고 돌아서서 다시 화물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자 분노와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죠. 그래, 내 감이 틀리지 않았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한 아주머니가 청소 도구를 들고 올라탔어요. 제 배달원 복장을 보더니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는지 먼저 말을 걸어왔죠. 1201호에 다녀오시는 길이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혀를 차더군요. 저 집 아가씨 성격 보통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얼마 전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치킨 배달을 왔던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콜라에 얼음이 녹았다는 이유로 유라에게 온갖 폭언을 듣고 결국 울면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 일로 그 학생은 배달 대행사에서 잘리기까지 했다고 했죠. 이야기를 듣고 1층 로비로 나왔을 때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역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그 아가씨의 갑질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 건물의 모든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약자들끼리 공유하는 슬픈 비밀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벤치에 앉아 마음을 추스르는데 또다시 띵동 하고 주문이 울렸어요. 믿을 수 없게도 또 1201호였어요. 이번엔 순대와 김밥이었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곧장 주문을 수락하고 다시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두 번째로 마주한 최유라 양은 비싼 명품 브랜드의 운동복을 입고 얼굴에는 반짝이는 마스크팩을 붙인 채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대놓고 비웃더군요. 아줌마, 그 나이 먹고 이런 일 하면 안 힘드냐면서요. 우리 엄마보다 늙어 보이는데 자식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는 무례한 질문까지 서슴지 않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건넸어요.
그러자 그녀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제 발밑으로 던졌어요. 주워가라는 듯한 턱짓과 함께요. 제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돈을 주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막 돌아서려는데 문틈으로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그녀의 어머니인 것 같았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지훈, 그거 완전 순진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한솔 그룹이 통째로 굴러들어오는데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결정적으로 제 심장을 꿰뚫는 말이 들려왔어요. 시아버지도 안 계셔서 시어머니만 잘 구워 삶으면 끝이라고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죽은 남편까지 모욕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유라를 향한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이건 더 이상 제 아들의 사랑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과 남편과 함께 지켜온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 된 거죠.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똑똑히 밝혀줄 테니. 차가운 분노가 제 온몸을 휘감았어요. 방금 전 문틈으로 들려온 그 목소리, 제 아들을 그저 재산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죽은 남편까지 들먹이며 모욕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저는 잠시 그 펜트하우스 복도에 우두커니 서서 숨을 골랐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그건 너무 쉽고 너무 시시한 복수니까요. 저런 악마 같은 아이에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맛보게 해줘야 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 끔찍한 기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만 했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래, 이건 이제 내 아들 지훈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 그리고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일군 우리 한솔의 이름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심장을 안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오후가 되자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듯이 또다시 주문이 들어왔어요. 역시나 1201호, 이번엔 어묵탕이었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문이 열리자 유라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와 비슷한 차림새를 한 친구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유라는 저를 보자마자 보란 듯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내가 말한 그 할머니야, 라면서요. 그 순간부터 저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두 젊은 아가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품평을 하기 시작했죠. 진짜 불쌍하다. 우리 엄마는 저 나이에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데. 그러게 말이야. 젊을 때 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저 나이 먹고 저러고 살까? 완전 실패한 인생 아니니.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실패한 인생. 평생을 자부심으로 살아온 제 삶이 저 어린 것들의 입에서 그렇게 쉽게 규정되고 짓밟렸어요.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음식을 건네자 유라는 지갑에서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던지듯 내밀었죠. 이거라도 보탰어요. 불쌍해서 주는 거니까.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상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모욕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받아들었어요. 제 손에 들린 1,000원짜리 한 장이 제 분노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돌아 나와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분명히 또 주문이 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어요. 저녁 7시가 다 되어갈 무렵 이번엔 비빔밥 여러 개가 포함된 대량 주문이 들어왔죠. 친구들을 더 불러 모아 파티라도 하는 모양이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배달을 위해 다시 1201호로 향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그들의 대화가 새어 나오고 있었죠. 저는 잠시 문 밖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 그거 먹여주니. 지훈이 걔가 좀 멍청하긴 해도 배경 하나는 확실하잖아. 유라의 말에 친구들이 동조하며 맞장구를 쳤어요. 다들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영혼까지 물질에 잠식된 아이들이었죠.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의 조롱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눈을 찡긋거리더니 유라가 제 면전에 대고 말했죠. 아줌마, 내가 다음에 또 주문하면 제발 오지 마요. 그쪽 얼굴만 봐도 밥맛이 뚝 떨어지니까 역겨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굴욕을 견디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비상계단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한 아주머니가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죠. 유라의 집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가사도우미였어요. 아까 오며 가며 몇 번 마주쳤던 얼굴이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묻자 그녀는 저를 보고는 참았던 서러움이 터졌는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던 그녀는 겨우 입을 열어 제게 털어놓았죠. 자기가 실수로 그릇 하나를 깼다고요. 비싼 그릇도 아니었는데 유라가 그걸 보고는 사람을 벌레 보듯 쳐다보면서 온갖 쌍욕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당장 꺼지라고, 너 같은 거한테 줄 돈은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분노는 연민으로 그리고 더 큰 사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유라의 악행은 저 하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있었던 거죠. 이 아주머니의 눈물, 아까 들었던 치킨 배달 학생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겪은 이 모든 모욕, 이건 단순히 버릇없는 아가씨의 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악이었어요. 저는 우는 아주머니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건 제 아들을 구하고 제 명예를 지키는 것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게 되었어요. 저렇게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 오만한 악을 심판해야 할 책임이 제게 주어진 거예요. 저는 비상계단의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단단한 결심을 다지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8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비상계단을 등지고 섰을 때 제 안의 모든 감정은 차갑게 식어 하나의 단단한 결정으로 굳어졌어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죠. 그건 일종의 사명감이었어요. 저녁 8시 아들과의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두어 시간이 남아 있었고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자리에서 다음을 기다렸어요. 무언가 이 길고 긴 하루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에 뜬 이름은 역시나 최유라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줌마, 3시간 전에 시킨 비빔밥 재료가 이게 뭐예요? 지금 장난해요? 당장 새로 만들어서 다시 가져와요. 그건 불평이 아니었어요. 트집이었고 화풀이였죠. 이미 다 소화됐을 3시간 전의 음식을 가지고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건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마지막 시험대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배달 음식을 챙겨들고 다시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향했어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아까 비상계단에서 울고 있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와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보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마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제 앞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최유라가 서 있었어요. 눈부시게 화려한 파티 드레스에 완벽한 화장과 머리를 한 모습이었죠. 오늘 저녁 제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악기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완벽한 파티가 늦어졌잖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그러면서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대행업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더군요. 스피커폰으로 바꾸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여보세요. 거기죠. 당장 이딴 배달원 해고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빠 이름 걸고 당신네 회사 망하게 해버릴 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건물 복도를 울렸어요. 전화를 끊은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말을 내뱉었죠. 내 완벽한 저녁을 망쳤으니 무릎 꿇고 사과해. 진심으로.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제 얼굴에 들이밀며 말했어요. 똑바로 안 하면 이 영상 인터넷에 쫙 뿌려버릴 테니까. 기술을 이용한 협박, 젊은 세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칼날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거예요. 그녀의 모든 만행 역시 그녀 머리 위 현관에 달린 고성능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어요. 제 눈빛에는 더 이상 굴욕감이나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연민과 모든 것을 끝내려는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저는 기꺼이 무릎을 꿇어주기로 했어요. 제 아들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제 무릎이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라야, 나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활짝 열렸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여자친구를 데리러 온 제 아들, 지훈이었죠. 그의 손에는 유라에게 줄 것이 분명한 아름다운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요. 지훈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스마트폰을 든 채 악마처럼 서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는 초라한 배달원. 그 배달원의 얼굴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바로 그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메리딱츠. 아들의 손에서 힘없이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길고 길었던 이날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신호탄처럼 들렸죠. 그 복도에서의 시간은 아마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얼어붙은 아들의 얼굴, 사색이 된 유라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제 얼굴.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모든 관계와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저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섰죠. 허리를 굽혔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꼿꼿하게요. 그리고는 제 아들, 지훈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녁 약속, 늦겠구나. 우리 이제 그만 가보자. 그 차분함이 유라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거예요.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지훈이가 운전대를 잡았고 유라는 조수석에, 저는 뒷자리에 앉았죠. 룸미러를 통해 아들의 굳은 얼굴과 창밖만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는 유라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유라의 머릿속은 온갖 변명과 거짓말로 폭발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죠. 제가 만들어낸 이 무거운 침묵이 그녀의 모든 변명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가 예약한 밍글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사람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어요.
잠시 정리할 게 있다면서요. 두 사람이 어색하게 레스토랑으로 들어간 뒤 저는 주차장 한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김 비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녀가 건네준 옷 가방을 받아들고 저는 레스토랑의 직원 전용 화장실로 들어갔죠. 다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허름한 배달원이 아니었어요. 몸에 꼭 맞는 우아한 실크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제 얼굴에는 한솔 그룹을 이끄는 회장 박은숙의 위엄이 서려 있었죠. 레스토랑 지배인이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어요. 제가 룸에 들어섰을 때 지훈이와 유라는 어색하게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본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죠. 특히 유라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제 아들에게 묻더군요. 어머님,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맞은편 의자에 깊숙이 앉았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죠.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룸 안의 모든 공기를 장악할 만큼 무거웠어요.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입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죠. 제 말에 유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죠.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마치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네, 여보세요. 거기 청담 분식 맞죠? 제가 아까 거기서 떡볶이를 배달시켰던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저희 집에 오셨던 65세 되신 배달원 할머니 말이에요. 그분 괜찮으신지 궁금해서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젊은 아가씨가 팁이라고 1영원짜리 한 장을 바닥에 던져주면서 그렇게 모욕을 줬다던데 마음이 영 안 좋아서요. 제 연기는 완벽했어요. 제 말이 한마디 한마디 이어질수록 유라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고 잘게 떨리는 손은 테이블 밑으로 숨기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제 아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던 아들의 얼굴이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과 경악으로 변해갔죠. 65세 배달원, 1영원짜리 팁, 그리고 조금 전 자기가 직접 목격했던 그 굴욕적인 장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잠시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룸의 문이 다시 열렸죠.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뒤에는 김 비서와 2명의 수행원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지훈이의 엄마도 초라한 배달원도 아니었어요. 한솔 그룹의 총수 박은숙 회장 그 자체였죠.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유라가 악하는 비명과 함께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엉망이 된 얼굴로 제게 기어오다시피 하며 빌기 시작했죠.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서는 단 한 조각의 진심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건 뉘우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발악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제 아들, 지훈이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짧은 한마디가 유라에게는 그 어떤 긴 말보다 더한 비수였을 거예요. 지훈이는 더 이상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눈에는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배신감과 제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무너져 내린 유라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말했어요. 네가 오늘 내게 한 모든 행동, 내 펜트하우스 현관 위에 달린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소리까지 녹화되어 있더구나. 그 영상 원본, 내 아버지인 로열 호텔
최 회장님께 바로 보내드려야겠지. 자신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도 똑똑히 아셔야 하지 않겠니? 제 말이 끝나자 유라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한솔그룹이라는 신기루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순간이었죠. 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최유라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말없이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지훈이도 아무 말 없이 제 뒤를 따랐죠. 화려한 레스토랑의 지배인과 직원들이 저희 뒤로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텅 빈 껍데기 같은 예의였죠.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잠시 서 있는데 지훈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그렁그렁한 눈에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막 빠져나온 화려한 레스토랑과는 정반대 방향인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포장마차를 가리켰죠. 저기 가서 따뜻한 거나 좀 먹자. 오늘 내가 배달했던 바로 그 집 떡볶이가 먹고 싶구나. 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대뜸 알아보시고는 놀란 얼굴을 했죠. 아까 그 배달 오셨던 분 아니냐면서요. 저는 그저 웃으며 떡볶이 2인분을 주문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빨간 떡볶이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지훈아, 괜찮다. 오늘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다고 생각하렴.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죠. 사람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도 마찬가지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줄 아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란다. 내 아버지가 평생을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 우리는 말없이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그날 먹었던 길거리의 떡볶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든든한 식사였어요.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과 상처받았을 아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맛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세상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었죠. 먼저 언론의 기사가 하나 나갔어요. 한솔그룹의 박은숙 회장이 사재 수십억을 출연하여 한솔시니어 희망재단을 설립했다는 내용이었죠.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년 여성들, 특히 저처럼 배달일이나 가사도우미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재취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온라인 쇼핑몰 창업, SNS 마케팅까지 가르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가장 큰 공을 들였죠. 기술에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기술을 무기로 삼아 세상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동시에 한솔그룹 내부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회사 내에 상호존중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신설하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갑질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 아니었어요.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가해자를 보직 해임하고 정기적으로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죠. 이건 죽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우리 회사를 위한, 그리고 그 안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제 마지막 약속 같은 거였어요. 최유라에 대한 소문도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 로열 호텔에 바로 사직서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명품과 파티로 도배되었던 그 화려한 SNS 계정도 스스로 삭제해 버렸다고 들었죠.
아마 그녀의 아버지가 제가 보낸 CCTV 영상을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겠지요. 더 이상 그 아이의 소식에 마음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니까요. 제 아들 지훈이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한 여자를 소개했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미소가 참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비싼 레스토랑 대신 함께 봉사를 하고 소박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드디어 껍데기가 아닌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훈이는 이제 한솔그룹을 이끌어갈 유능하고 든든한 후계자로 성장했어요. 단순히 실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한 경영자가 아니었죠. 제 경영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회사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렸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는 지훈이와 함께 한솔 시니어 희망재단의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어요. 그곳에는 재단의 도움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작은 카페를 차린 할머니, 컴퓨터를 배워 손주들에게 손수 만든 동화책을 선물하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는 할머니도 계셨죠. 새 삶을 찾은 그분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이 밀려왔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지훈이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제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그래, 아들아. 그걸 깨달았다면, 그걸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단다. 저 멀리 가을 하늘이 참 높고 푸르렀어요. 결국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줘요.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무심코 드러나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법이죠. 진정한 품격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